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문제 과정은요, 반드시 먼저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고 문제 과정을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풀이 과정은 먼저 반드시 전제가 문제 가지고 우리 민법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목마다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 민법 과정은 반드시 기본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개념도 이해하고 또 제도도 이해하고 그러한 내용을 민법 규정에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내가 완벽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 문제 풀이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서 강의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를 통해서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한 후에 이 문제 풀이를 여러분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나는 민법을 정리하겠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단순 암기로 하는 시험 문제라면 그건 가능한데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면 똑같은 문제가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서 또는 유형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문제가 출제될 때 응용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자, 첫 번째,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들어야겠다.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한다.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이는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가능하면 예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보고 밑에 정답을 보지 말고요.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밑에 있는 해답과 풀이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푼 문제에서 틀린 문제를 이것을 잘 표시하나 됩니다. 이걸 틀린 문제를 이거를 엄선해 둔다. 엄선. 여러분 스스로가요. 이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걸 이제 대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 풀어보라는 것은 뭐냐면 맞추는 문제와 틀린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문제에다가 예컨대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맞춘 문제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요. 이걸 맞췄다. 틀린 문제 이렇게 해요. 자, 이 맞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실력으로 맞췄다면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실력으로 이렇게 풀어서 맞췄다면 이런 유사의 문제는 실제 시험을 치더라도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추기 때문에 이 유형의 문제는 다시 한번 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틀린 문제는 이것은요, 나중에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 공부가 필요하다. 이 반복 공부할 때도 문제를 가지고 반복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시 그 틀린 문제에 있는 영역의 기본 강의에서 이걸 통해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틀린 문제는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이 문제에 이렇게 응용되어 표현이 되는구나. 달리 표현되는구나. 이런 것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이 기본 내용에 이해한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그리고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래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민법이 조금 쉽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죠. 2년 전부터 조금씩 문제가 개발되고 조금씩 난해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또 판례도 조금 더 많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실력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양은 많은데, 공부할 양은 많은데, 문제는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이 부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확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잘 안 되면 오히려 이 문제 풀이만 보는 경우에는 실력을 여러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 강의는 제대로 안 들었는데 문제만 한다. 그러면 시간만 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지켜서 해주셔야 돼요. 틀린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하에 따라서 여러분 실력이 좌우된다 내가 강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 과정에서 보면 유사한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풀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은 비워두고 제가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강의 속에서 강의를 하는 내용은 가장 전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강의할 겁니다. 그걸 강의하면서 기본 내용의 이론도 합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신 다음에는 그 유사한 문제는 제가 중간중간에 띄워놓고 갑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가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볼펜으로 바로 쓸 게 아니라 연필로 지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또 지우고, 특히 이 틀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표시를 해 두시고 이것은 2번, 3번, 5번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틀린 문제가 유사하게 시험에 출제되면 역시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를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현장 시험 실전에서 틀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손해가 많이 크죠. 시간적으로 낭비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맞춤 문제는 여러분 혼자 이렇게 보면 그거는 버려도 괜찮지만, 틀린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 생각 구조를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 문제하고 또 강의하지 않은 문제를 구별해서 강의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해하실 때는 가능하면 기본 교과서 이렇게 펴놓고 같이 보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기본 문제는 요 강의 중에 제가 푸는 문제는 기본적이면서 전형적인 문제고, 우리 시험 출제 유형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그 나머지 문제 있죠? 그냥 넘어간 문제, 생략한 문제 있죠? 제가 생략하고 넘어간 문제는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위에 풀어놓은 문제 유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실력 테스트입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앞에 했던 이 내용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예습했는데 그 문제가 틀린 문제가 이렇게 결합되면 그건 더더욱 조심해서 또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실력을 탄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이 전체를 이렇게 내가 공부해야 될 영역을 기본 교과서에다가 잘 표시해 주면 참 좋겠죠. 이런 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내가 이쪽에서 이 영역에서 나온 문제를 나는 많이 틀렸어.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영역이었어. 김 교수가 강조하는 영역이었어. 그러면 기본 교재에다가 표시하면서 또 기본 교재 그 내용을 한 번 더 전체를 쭉 읽어보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이해를 또 한번 다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두시면 여러분은 이제 이 문제 풀이 과정이 아주 유익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이 과정은 이렇게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에요. 민법의 일반 했는데 거기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민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했는데, 이 민법의 성질 또는 민법의 체계, 또 민법의 의,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1번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자, 먼저 1번,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법의 일반법에 해당한다. 이 성질, 체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민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사법이다, 이런 내용이죠. 일반사법이다. 보통 일반인에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 사법에 해당된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민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내용을 정하는 실체법이다.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법을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에 해당된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역시 성질과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번, 민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지켜야 할 규범이자 법원의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관에게 향해진 규범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하면 개인에게는 행위 규범의 성질을 갖고 있고 또 재판하는 법관에게는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행위 규범성과 재판 규범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만들어낼 때 그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준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민법에 들어있고 동시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럼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기준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도 민법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대한 기준이다. 이런 거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성질의 성격이죠. 성질. 자, 그 다음에 4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 사법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문법으로서는 민법점만이 아니라 민사관계에 규율하는 민사특별법이나 기타 민사 부속법령과 또 불문법으로서는 민사 관련 관습법 및 조리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실질적 의미 민법은 다른 말로 하면 민법의 법원과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일치시키죠. 민법의 법원. 이거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 법원이라는 것은 존재 형식이죠.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입니다. 또는 인식 근거다 이렇게 하죠. 바로 그 4번의 지문이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요 법원에 따르면 성문법주의를 취했고 원칙. 그래서 명문 규정에 의해서 민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거죠.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으로 취합니다.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여기에 불문법을 보충하죠. 불문법을 보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민법은 정해놨어요. 이게 바로 민법 명문 1조에 이렇게 했죠.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했죠. 이 관습과 조리가 바로 불문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법률이라는 것은 성문법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이 개념은 이걸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다 옳다면 우리는 5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더라도 5번을 찍으셔야 됩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문 5개를 모두 다 이걸 모두 OX를 다 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4개만 정확히 알면 한 개를 잘 모르는 것이라도 OX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특성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테크닉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문제 5개 지문을 다 알고 내가 문제를 찍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옳은 것은 있는데 명백히 내가 알고 있는 옳은 지문이 나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답으로 찍어야 되죠. 또 틀린 것을 찾아라 했을 때 내가 명백히 알고 있는 틀린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른 지문을 잘 모르더라도 그걸 찍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5개 지문을 내가 전부 다 해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찍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1번 문제는 실질적 의미 민법.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면 실질적 의미 민법이 있으면 그 반대에 있는 민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겠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뜻은 뭘까? 이것은요, 바로 민법전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전. 즉, 민법 명문 1조에서부터 민법 1118조에 걸쳐서 규정되어 있는 이 민법전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속에는 실질적 의미 민법도 들어있지만 공법적 규정도 있습니다. 공법 규정도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 민법은 여기서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공법적 영역이 없죠. 공법적 사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 전체를 실질적 의미 민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관계, 뭐 벌금을 과한다, 과태료를 과한다, 이렇게 행정적 처벌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 민법인 민법전 속에는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컨대 과태료 처벌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실질적 의미 민법과 형식적 의미 민법이 이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치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이 의미와 이 의미는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물론 형식적 의미 민법의 민법전 요 안에도 대부분의 규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법에 관한 사항도 이 안에는 들어 있다는 면에서 이렇게 일치해야 한다. 물론 형식적 의미 민법 안에는 모든 실질적 의미 민법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죠. 예컨대 관습법을 여기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식적 의미 민법 속에는 관습법의 규정이 없죠. 관습법에 관한 이렇게 규정됐다는 것은 형식적 의미 민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문 규정으로 입법화해 놓은 것을 형식적 의미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민법전이니까요. 민법이라는 법률입니다.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요. 그러니까 1958년에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이 법 규정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민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